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컴퓨터 일반 반풀지 문제풀이고요. 문제 21번부터 진행하겠습니다. 자, 이진수 이거를 16진수로 바르게 변환한 것은 했습니다. 네. 자, 11011.00111이라는 이진수가 있다. 이거를 16진수로 할 때는 4개씩 문구자. 부족한 것은 다 채우자. 4자리 꼭 만드세요. 소점 이하는. 자, 이거 4자리 됐고, 자, 여기 4자리입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이 밑에다가 열심히 1, 2, 4, 8을 써야죠. 1의 자리, 2의 자리, 4의 자리, 8의 자리. 1의 자리, 2의 자리, 4의 자리, 8의 자리, 1의 자리. 그리고 그 값을 써주면 되는데 1이 있는 것만 더해서 써주면 되죠. 8하고 4하고 8하고 2하면 10에다 11이 되는군요. 그러면 뭐가 되는 거예요? B가 되는 거죠. 네, 그 다음에 이거는 3이군요. 네, 그 다음에 얘는 8이군요. 네. 자, 이렇게 써진 거 찾으면 되겠죠. 1B.38입니다. 자, 2번입니다. 다음은 이해보수를 이용해서 4비트의 뺄셈 연산을 하는 과정입니다. 가로 안에 알맞은 값은 무엇입니까? 그랬습니다. 자, 이 자체가 이진수다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이 부분이 되는 거죠. 이 부분을 이제 고쳐라라는 거죠. 자, 이진수 이해 보수죠. 네, 이해 보수는 어떻게 하나요? 반전시키죠. 일단 양수값에 반전을 시킨 다음에 네, 더하기 2를 하게 되는 거죠. 네. 자, 그래서 0012를 반전시킵니다. 0012를 반전시키면 1100이 되고 더하기 1을 하니까 1101이 되군요. 그래서 얘는 1101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정답 4번이 되겠습니다. 자, 산술 연산에서 오버플로우가 이제 오버플로우 발생 유무를 확인하는 논리 게이트는 그랬습니다. 자, 우리가 연산을 할 때 8비트 데이터를 한번 살펴볼까요? 자, 이런 데이터와 이런 데이터를 이제 서로 이제 덧셈을 한다. 예를 들면 그러면 이제 올림수가 발생이 되어서 이제 결과를 이렇게 표시를 할 건데 보면은 마지막 올림수 여기에 적혀지는 값, 그 다음에 여기에 적혀지는 값, 얘를 캐리 1, 얘를 캐리 2, 캐리 1과 캐리 2가 서로 이제 다르면 오버플로우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서로 다르다. 여러분 논리 기호 중에서 서로 다르면 1이 나오는 회로가 뭐가 있었어요? 서로 다르면 베타적 오화 회로가 있죠. 그래서 서로 다르면 오버플로우다. A와 B를 해서 다르면 뭐가 나오나요? 1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결과가 1이 나오면 오버플로우다. 0이 나면 이제 정상적이다 라고 판단합니다. 정답은 3번입니다. 자, 24번입니다. 다음 중 이해 보수에 대한 특징이 아닌 것을 고르세요. 그랬습니다. 자, 이해 보수는 여러분이 기본적인 이해 보수의 특징은 다른 보수법에 의해서 빠르다라는 거. 그 다음에 어떤 게 있나요? 네, 플러스 0만 존재한다. 표시할 수 있는 가지수가 다른 보수법에 비해서 하나 더 많다라는 거. 자, 3가지의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왜 빠른가요? 최종적인 올림이 발생이 되면 그걸 그냥 버려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보면은 올림이 발생하면 다시 한번 연산을 한다 그랬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자, 버린다라는 거죠. 다시 한번 자리 올림이 발생을 한다. 그러면 어때요? 그 값을 버린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데이터와 자, 이런 데이터를 이제 더해서 이해 보수 방식으로 더해서 자, 결과값이 나오고 여기에 마지막 올림수가 하나 생겼다. 그러면 이거를 버린다 그거죠. 이걸로 그냥 계산 끝이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해 보수는 어때? 이거를 맨 끝자리에다가 한 번 더 더해 주잖아요. 2번 연산하잖아요. 이해 보수는. 그래서 이해 보수보다 더 느린 게 됩니다. 네, 그래서 정답은 2번입니다.
자, 25번입니다. 이진수 이거를 그레이 코드로 변환한 것은 그랬어요. 11011이라는 이진수를 그레이 코드로 바꾸세요 라고 하면 첫 번째 건 그대로 내려오고 두 번째와 이제 베타적 오화를 하는 거죠. 이렇게 베타적 오화는 서로 다르면 1이죠. 같으니까요. 서로 다르니까 1, 다르니까 1, 같으니까 0 해서 정답은 110이 되겠군요. 자, 26번입니다. 해밍 코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해밍 코드 하면 여러분이 기본적으로 뭘 알고 있어야 돼요? 오류를 검출한다. 오류가 있는지 없는지 검출하고 그거를 수정까지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이거는 이제 데이터 자릿수가 정해져 있죠. 그래서 여러분이 데이터를 한번 7개를 그려볼게요. 자, 그럼 번호를 붙입니다. 1, 2, 3, 4, 5, 6, 7, 8 이렇게 이제 번호가 있었을 때 2의 0승, 2의 1승, 2의 2승, 2의 3승 이런 자리는 데이터가 들어가는 게 아니라 페리티가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2의 0승 1이죠. 그 다음에 2의 1승, 그 다음에 2의 2승, 2의 3승 이런 식으로 이제 들어가고 바로 여기에는 실제적인 데이터가 들어가는 방식이 되는 거죠. 네, 그죠? 네. 그러면 이제 맞죠? 3 문제가 이제 7개의 데이터가 있을 경우에 지금 말을 하고 있군요. 그러면 3개의 체크 비트, 지금 7에서 끝납니다. 여기 잠시 지울게요. 네. 문제의 전체적인 흐름이 이랬을 때를 지금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3개의 체크 비트죠. P1, P2, P3가 지금 존재하고 4개의 하나, 둘, 셋, 넷, 4개의 8421 코드로 구성이 됩니다. 그래서 7개의 비트 순서대로 나열하면 B1, B2, 다음에 데이터 P3 이렇게 돼야 되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2번은 순서가 틀렸죠. 이렇게. 그다음에 3번에 보면은 이제 체크 비트 P1은 몇 번째를 페리티 체크하나요? 1, 3, 5, 7 이런 번째. 자, P2는 두 번째 2, 3 두 개 건너뛰고 네. 6, 7. 자, 이런 번째를 검사를 하고 자, P3는 어때요? 세 번째니까 세 번째부터 네 번째군요. P3는 이제 네 번째 있으니까 네 번째부터 여기 네 번째. 그래서 4, 5, 6, 7번째를 이제 검사를 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C2의 체크 비트는 2, 3, 6, 7번째를 검사를 하고 P3, C3 체크 비트는 4, 5, 6, 7번째의 체크를 페리티를 검사를 한다라는 거죠. 네, 그러면 이제 옳은 것은 이제 바로 1번이 되겠습니다. 자, 27번입니다. 메모리 버퍼 레지스터 MBR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MBR은 메모리 버퍼 레지스터입니다. 예를 들어서 200번지에 데이터 100이 있다라고 했을 때 이거는 메모리 속에 들어가 있는 내용이 되고 해당되는 주소가 되죠. 자, 이거는 어디다 기억을 시켜주냐? 만약에 기억시킬 때는 MAR, 메모리 어드레스 레지스터에 기억을 시켜주고 여기에 있는 내용은 이제 버퍼 MBR에 이제 기억을 시켜주는 거죠. 그래서 옳은 것을 골라세요 라고 그랬습니다. 자, 1번에 다음에 실행할 명령어의 번지를 기억하는 것은 PC가 되고 두 번째, 현재 실행 중인 명령어의 내용을 기억하는 것은 명령 레지스터 IR이 되는 거고 자, 기억장치를 출입하는 데이터가 일시적으로 저장하는 버퍼 레지스터 바로 MBR이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 기억장치를 출입하는 데이터의 번지를 기억하는 레지스터 MAR이 되겠군요. 그래서 문제에서는 MBR에 대해서 물어봤으니까 정답은 3번이 되겠군요.
네, 다음 중 CPU의 각 레지스터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겁니다. 네, 먼저 IR이다 라고 있는데 IR은 뭐죠? 명령 레지스터, Instruction Register, 현재 수행 중인 명령어를 기억하는 거죠. 그 다음에 MBR이 있고 MAR이 있습니다. 네, 메모리에 대한 내용을 기억하는 거, 메모리의 주소를 기억하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인덱스 레지스터 여러 가지 용도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틀린 것은 바로 1번이 되겠군요. 자, 29번입니다. 네, 주소 부분은 레지스터나 메모리의 주소, 연산 결과를 저장하기 위한 주소고 연산할 때 프로그램의 길이를 짧게 할 수 있지만 하나의 명령어가 길어진다라는 단점이 있는 주소 지정 방식은 무엇이냐라는 겁니다. 자, 이거는 이제 우리가 인스트럭션 명령어 주소 중에서 자, 앞에가 이제 오퍼레이션 코드가 되고 뒤에가 이제 오퍼랜드 이런 방식으로 이루어졌는데 OP 코드가 자, 오퍼랜드가 몇 개가 주어지냐에 따라서 이제 우리가 몇 가지 형식으로 나누죠. 그래서 0주소 방식이 있고 1주소 방식이 있고 2주소 방식이 있고 3주소 지정 방식이 있죠. 3주소 형식은 어때요? 네, OP 코드가 이렇게 있고 오퍼랜드가 하나, 둘, 세 개가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A, B, C가 있다. 그러면 B 더하기 C를 해서 A에다가 넣으세요. 이런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가장 명령어 길이가 이제 길죠. 명령어 길이가 길어요. 하지만 프로그램의 길이는 짧아진다. 우리가 이제 어떤 것을 작성을 할 때 이게 완성될 뭐라고 이야기하나요? 네, 프로그램이다 라고 하고 이 한 줄 한 줄을 뭐라고 그러나요? 명령어라고 하죠. 그래서 이 주소는 어때요? OP 코드가 있고 A, B, 그죠? 1주소는 OP 코드가 있고 A 이런 식이죠. 명령어 길이가 가장 긴 건 뭐죠? 바로 3주소 형식, 3번지 형식, 4번이 되겠습니다. 네, 30번 문제입니다. 다음 기능을 수행하는 중앙정리 장치의 레지스터는 그랬습니다. 가장 핵심은 바로 이거죠. 다음에 수행할 명령어의 주소를 기억하는 거 바로 뭐가 되나요? 네, PC가 됩니다. 자, 31번 문제입니다. 중앙처리 장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무엇입니까? 라고 그랬습니다. 자, CPU는 산술 연산, 논리 연산을 수행하는 ALU를 갖는다. 중앙처리 장치에 이제는 연산, 다음에 제어, 다음에 레지스터 크게 이렇게 이루어져 있는 거죠. 자, CPU 내부의 임시 기억 장치로 사용되는 레지스터는 DRAM으로 구성된다라고 그랬는데요. CPU 내부의 임시 기억 장치 뭐가 있나요? 레지스터가 있고 레지스터는 뭐로 구성되나요? 네, 플립플롭으로 구성이 돼 있죠. 그래서 틀린 것은 바로 2번이고요. 다음에 MIPS가 있다라는 건데 얘는 뭐죠? 1초에 몇백만 개의 명령어를 처리하느냐라는 단위가 됩니다. 자, CPU는 주격장치로부터 명령어를 읽어서 해독하고 이제 실행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CPU가 이제 이 다음에 무슨 명령어 해야 되지? 그것도 다 메모리에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메모리에 있는 여기 데이터를 보면은 다음에 실행할 명령어가 들어있는 거죠. 그래서 메모리 찾아가서 이거 가져와서 해독하고 실행하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자, 32번입니다. 마이크로 연산입니다. 마이크로 연산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이 그랬습니다. 자, 이렇게 1초에 몇 번의 클럭이 일어나느냐. 클럭이 일어났을 때 이제 명령어가 수행이 되는 기본 동작이 되는 것이고요. 한 개의 마이크로 연산 수행 시간을 마이크로 사이클 타임이다 라고 하고 CPU 속도를 나타내는데 사용이 됩니다. 자, 하나의 명령어는 반드시 하나의 마이크로 연산이 동작되어 실행된다 그랬는데 이 한 번에 클럭 펄스가 일어났을 때 꼭 한 개의 명령어가 수행이 된다. 그건 아닙니다. 한 개 이상의 명령어가 빠르게 수행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틀린 것은 3번이 되고요. 네, 시프트, 로드 같은 연산도 있습니다. 자, 33번입니다. 명령 레지스터에서 누산기를 활용하는
명령 형식은 무엇이냐라고 그랬습니다. 자, 명령어는 오퍼레이션, 코드 부분과 그 다음에 이제 오퍼랜드 부분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퍼랜드를 몇 개를 쓰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이제 0 주소 방식, 그 다음에 1 주소 방식, 2 주소 방식, 3 주소 방식 이렇게 따지게 되는데 0 주소 방식은 이제 우리가 스택 구조를 이용을 한다라는 거고요. 1 주소 방식은 이제 누산기를 이용을 하는 그런 방식이 됩니다. 그래서 문제에서 누산기를 활용하는 단계, 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보면은 A, add 100, 그럼 100을 어디다 더해? 누산기에다 더해라. 그런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누산기를 활용한 것은 뭐다? 바로 이제 1주소 방식이다라는 겁니다. 주소를 또 번지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1번지 방식, 2번이 되겠습니다. 자, 34번입니다. 다음 명령어 형식 중 입력 자료를 보존해 둘 필요가 없을 때 입력 자료가 저장되어 있는 곳에 연산 자료를 저장할 수 있는 형식은 무엇이냐? 자, 우리가 이제 주소 지정 방식에 0주소, 1주소, 2주소, 3주소 이렇게 있는 거죠. 자, 여기서 add 100 하면 100하고 누산기를 더해가지고 누산기에다 저장을 시키겠다라는 뜻이고, 이 주소는 add 하고 나서 a, b가 있다. 그럼 얘는 무슨 뜻이에요? a 더하기 b를 해서 a에다가 다시 넣어주세요 라는 뜻이죠. 그럼 a가 원래 가지고 있던 값은 없어지고, 자, 새로운 값이 a에 들어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전에 있던 데이터를 보존해 둘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네. 됐죠? 네, 그래서 입력 자료가 저장되어 있던 곳에 다시 연산의 결과를 저장한다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몇 주소다? 2주소다라는 거죠. 네, 35번입니다. 각 명령어가 CPU에 의해서 실행이 될 때 연산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데이터 주소를 오퍼랜드라고 합니다. 이 오퍼랜드를 지정하는 주소 지정 방식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이냐라고 그랬습니다. 자, 첫 번째 보면 묵시적 주소 지정 방식이다라고 있습니다. 묵시적. 자, 묵시적 주소 지정 방식은 이제 오퍼랜드가 이제 묵시적으로 정해지는 방식입니다라는 것을 나타내고요. 자, 두 번째 보면은 이제 직접 주소 지정 방식이다라고 있죠. 자, 오퍼랜드 내의 주소를 실제 데이터 주소로 직접 표현하는 방식이죠. 예를 들면 이제 어떤 거요? 자, add 하고 나서 100이다. 그럼 100이라는 데이터가 아니다 그거죠. 그래서 100번째 찾아갔더니 거기에 데이터가 있어요. 이게 이제 직접 주소 지정 방식이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3번에 보면은 레지스터 주소 지정 방식은 중앙 처리 장치 내에 레지스터에 실제 데이터가 기억되는 방식이다. 예를 들어서 add R1 하면 CPU 속에 레지스터 테이블이 있다라는 거죠. 거기에 보면은 레지스터가 딱 나열했는데 R1에 뭐가 들어있다? 데이터가 들어있다. 이런 방식이 됩니다. 자, 4번에 간접 주소 지정 방식은 명령어 주소 부분의 값과 PC 값이 더해져서 그랬는데 간접 주소 지정 방식이다. 예를 들어서 add 100 그런다. 그럼 얘는 어때요? 100번지를 찾아간 거죠. 여기 50이 있네. 이 50도 데이터가 아닌 거죠. 다시 50번지를 찾아가면 여기에 데이터가 있어요. 이런 걸 간접 주소 지정이라고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틀리게 설명한 것은 바로 4번이 되겠습니다. 자, 36번입니다. 주소 지정 방식 중에서 프로그램 카운터에 변이를 더해서 목적 주소를 결정해서 주로 분기 명령에서 사용되는 방식은 무엇이냐? 자, 예를 들면 add 100 그랬어요. 100번지를 찾아가는 게 아니라 PC가 50을 지금 기억을 하고 있다. 100하고 50을 더한 150번지에
메모리를 찾아가는 방식이다라는 거죠. 네. 자, 이런 방식을 우리는 뭐라고 그러나요? 바로 상대 주소 지정이다 라고 하는 거죠. 정답 4번이 되겠습니다. 자, 37번입니다. CPU가 명령어를 실행을 할 때 필요한 피연산자를 얻기 위해서 메모리에 접근한 횟수가 가장 많은 주소 지정 방식은 무엇입니까? 라고 그랬죠. 여러분, 뭔가요? 자, 직접 주소와 간접 주소를 일단 한번 우리가 비교를 해보면 직접 주소는 add 100, 그죠? 간접 주소 지정 방식은 어때요? add 100, 똑같군요. 하지만 내부에서 달라지는 거죠. 메모리의 100번지를 찾아가면 여기에 데이터가 있는 방식이고 간접 주소도 이제 100번지에 찾아갔더니 여기 50이 있네. 또 한 번 더 50번지를 찾아갔더니 거기에 데이터가 있다. 자, 메모리 몇 번 갔어요? 네, 바로 2번 이상 접근한 것을 말을 하죠. 접근하는 횟수가 가장 많은 거 바로 뭐예요? 간접 주소 지정이다 라는 겁니다. 자, 38번입니다. 명령어 파이프라인 4단계에 속하지 않은 것은 무엇입니까?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이 파이프라인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명령어를 이제 겹쳐서 실행되게 하는 거죠. 원칙상으로는 명령어가 이런 식으로 처리되는 거를 이거를 이제 잘게 쪼갠 거죠. 이렇게. 그래서 네. 자, 이걸 이제 이런 식으로 쪼갠 거죠. 네. 그 다음에 그 다음 명령어 이런 식으로 쪼갠 거죠. 네. 그 다음 또 이 명령어 이런 식으로 이제 쪼갠 거죠. 자, 이게 길이 똑같다라고 생각을 하세요. 자, 이렇게 쪼개서 처리하는 것을 우리는 파이프라이닝이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파이프라인은 이제 몇 단계로 이제 쪼갤 거냐라는 건데요. 2단계다라고 한다면 2단계. 네, 2단계라면 어떻게 나누는 거요? 인출, 네, 실행. 자, 이렇게 나눠서 처리하는 거죠. 이렇게 인출, 실행. 그 다음에 4단계다. 그럼 이제 단계를 4개로 이제 푸는 거죠. 명령어를 가져왔어요. 그러면 그거를 어때요? 해독해야 되겠죠. 네. 그리고 나서 이제 데이터가 있는 경우 데이터를 가져와야 되겠죠. 네, 그래서 현재 우리 데이터를 오퍼랜드라고 하죠. 오퍼랜드를 이제 또 인출을 하게 됩니다. 그럼 명령어 인출해서 해도 끝났고 필요한 오퍼랜드를 가져왔으니까 그거를 실행을 하겠죠. 자, 이게 바로 이제 4단계에서 이루어지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번에 나와 있는 interrupt는 뭐네요? 그 자체가 돌발 상황을 의미합니다. 자, 39번입니다. CPU의 사이클의 순서로 옳은 것은 자, 인출, 명령어를 가져옵니다. 이렇게. 그러면 그걸 어떻게 해야죠? 네, 실행시켜야죠. 실행. 네, 실행을 하려고 봤더니 그게 간접 주소네. 그럼 간접 주소를 먼저 하고 네, 실행을 하겠죠. 네, 그래서 인출을 하고 명령어를 이제 가져와서 해독은 했고 데이터를 가져와야 되는데 그게 간접 주소네. 간접 주소에서 데이터를 가져와서 그 다음에 비로소 어때요? 실행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기억, 리을, 디귿까지 온 거고 마지막 인터럽트는 이제 돌발 상황이 일어날 수도 있고 안 일어날 수도 있고 네, 이런 순서대로 진행해 주면 되겠습니다. 자, 40번입니다. CPU의 동작을 나타내는 다음의 메이저 상태들 중 주소를 기억장치에서 읽는 동작은 어떤 상태냐라는 거죠. 자, 여러분이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자, 인출이고 여기가 이제 간접이고 네. 그 다음에 이제 여기가 뭐예요? 실행이 되는 거고 이제 여기에 인터럽트가 되는 거죠. 이렇게요. 자, 인출 실행 이렇게 인출 실행 하는 거고 자, 인출을 해서 간접 주소에서 이제 데이터를 간접 주소 방식으로 데이터를 가져온 다음에 실행으로 가서 인출로 가는 이 과정이 이제 반복되기도 하고 인출에서 인터럽트 생길 수 있고 실행에서 인터럽트 생길 수 있고 간접에서 인터럽트 생길 수가 있는데 인터럽트 처리하고는 항상 어디로 가는 거예요? 네, 인출로 간다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지금 여기서 요구하는 것은 주소를 기억장치에서 읽는 동작. 네, 그게 바로 뭐요? 바로 간접이 되겠습니다. 정답 2번이 되겠군요. 자, 여기까지 진행하겠습니다.